엄마는 사람이에요. 개가 아니에요. 9살 손자가 외친 한마디. 눈 내리는 마당에 계집이 보이고 그 안에는 이불 하나 덮고 떨고 있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집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청도 어딘가 산자락에 기댄 작은 마을. 겨울이면 바람이 유독 매서운 그 마을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습니다. 기와장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에 낡은 계집 하나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가 겨우 웅크릴 수 있을 만한 작은 계집. 아무도 그 계집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개가 있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계집 안쪽 벽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새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가 언제 왜 새겨놓은 걸까요? 아직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서유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뜬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으니까요. 밤새 냉기가 방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에 몸을 잔뜩 웅크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됩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발소리를 죽입니다. 아직 시어머니 방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소리가 크면 하루가 험해집니다. 그것은 3년을 넘기며 몸으로 익힌 규칙입니다. 서윤의 나이는 32살입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자기만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민철을 만나 이 마을로 내려온 것은 결혼 직후였고 그때는 시골 생활이 낯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복순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요. 정복순은 이 마을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교회 권사이고 이웃에게 밑반찬을 나눠주고 명절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챙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복순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순이 어머니는 참 복받을 뿐이에요. 저렇게 착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마을 이장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며느리도 잘 들어왔다더니 얼마나 좋으래요. 옆에 앉은 부녀회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좀 야무지다고 들었는데 복순이 어머니가 잘 가르치시겠죠. 이장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작 그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아침을 맞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부엌에서 서윤이 국을 끓이는 소리가 납니다.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감자와 호박, 두부. 다른 재료를 넣으면 낭비라는 말을 듣습니다. 재료를 고르고 씻고 썰고 끓이는 동안 서윤의 머릿속은 비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상을 다 차린 즈음 정복순이 방에서 나옵니다. 흰 내복 위에 두꺼운 솜조끼를 걸친 모습입니다. 그녀는 식탁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국그릇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습니다. 이게 된장국이야 뭐야? 된장이 모자라잖아. 정복순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넣을게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됐어. 앉지 말고 거기 서 있어. 정복순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서서 기다리는 것도 이미 익숙해진 일입니다. 정복순이 밥을 먹는 동안 서윤은 손을 앞에 모으고 서 있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가 조용해집니다. 이 집에서 울다가 조용해지는 것은 새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마침내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아닙니다. 작고 날카로운 눈발이 창문을 때립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가늠합니다. 날이 추우면 시어머니의 말이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철은 아침 일찍 읍내로 나갔습니다. 군청 관련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 서윤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있는 날이 다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민철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척합니다. 한 번은 서윤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심하신 것 같아. 나한테 밥도 잘 안 주시고.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잠시 TV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민하게 굴지 마. 민철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서윤이 다시 말을 잇자 됐다고. 네가 잘 맞춰. 민철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윤은 민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더 무겁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꺼내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깁니다. 숨 넘어가도록 사깁니다. 밭일은 낮에 시작됩니다. 눈이 내리는데도 정복수는 서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밭 한쪽에 쌓아둔 고구마 줄기를 헛간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일을 합니다. 장갑을 가지러 들어가면 꾸물거린다고 잔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차가운 줄기를 끌어안고 헛간을 오가면서 손가락이 빨개집니다.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때 도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민철과 전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서윤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도연은 이미 6살이었고 서윤은 그 아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서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어머. 도연이 헛간 앞에 서서 서윤의 손을 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얼른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웃었습니다. 다 됐어, 도연아. 어서 들어가.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지 못합니다. 도연이 그 순간 무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눈이 더 세게 내립니다. 서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고기를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고기를 건져 시어머니 그릇에 먼저 올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찌개 전체가 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릇째 빼앗깁니다. 정복수는 저녁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윤은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말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은 화낼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라는 것을 서윤은 이 집에서 배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도연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정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민철아, 잠깐 와봐.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민철이 읍내에서 돌아와 막 신발을 벗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탄식을 흘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귀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 여자 계속 이 집에 있게 할 거야? 정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민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저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도연이 엄마도 아니고.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거잖아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슨 소용이야. 저 여자가 여기 들어온 다음부터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네 사업도 안 풀리고 도연이도 이상해지고. 정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철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손에 쥔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감각이 소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집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을 스스로 쓰는 게 싫었지만 이제는 그 단어 외에 달리 쓸 말이 없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잘할수록 더 혹독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윤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유가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보일러 타이머를 맞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복순의 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아까부터 방이 이상하리만큼 차갑습니다. 보일러가 돌지 않는다는 걸 발끝으로 느낍니다. 부엌 옆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뻗으려다 그 앞에 정복순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온 걸까요? 소리도 없이. 뭐 하려고? 정복순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어서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껐어. 정복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추우신 거 아니에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내 방은 따로 전기장판 있어. 그리고 걔도 추위 견디는데 너는 왜 유난이야?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릅니다. 서윤은 정복순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온합니다. 그 평온함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사람이 지치면 수그러들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저 눈빛에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날 밤 서윤에게 던져진 것은 낡은 이불 한 채였습니다. 정복순이 창고에서 꺼내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 계집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을 지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으로 처리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만 움직입니다. 계집 안으로 이불을 밀어 넣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불을 온몸에 둘렀습니다. 눈발이 계집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무언가의 냄새.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울면 더 추워집니다. 그것도 이 집에서 배운 겁니다. 그때 서윤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계집 안쪽 벽,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불빛도 없어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더듬으니 느껴졌습니다. 두 글자씩 끊어지는 느낌. 서윤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군가 손톱으로 아니면 뾰족한 무언가로 힘껏 새겨놓은 글씨였습니다. 서윤은 한참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여기 들어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이 자리에 나보다 먼저 누군가 있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따뜻하지도 않고 서늘하지도 않게 가슴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 과거가 있습니다. 도연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에 서윤이 이불을 들고 계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눈이 잘못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계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도연은 아버지 방으로 달려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의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 모르는 걸까? 도연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잘못됐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만큼은 압니다. 도연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것이 아닌 자신의 작은 공기계였습니다. 와이파이만 되는 낡은 폰. 사진을 찍으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계집이 보였습니다. 이불 끝이 계집 밖으로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자기도 놀라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흔들리고 어두운 사진이었지만 분명히 찍혔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슬프다는 게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나이인데 이 감각은 슬픔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방 쪽에서 나는 소리. 도연은 빠르게 이불 속으로 폰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식탁에 앉았을 때 아버지 민철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왜 창문 열었어? 민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해. 민철이 말했습니다. 바람 쐬려고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민철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도연의 방에서 폰이 사라졌습니다. 사진도 폰도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구석에 쌓아둔 책 더미 아래에서 낡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액정 한쪽이 금이 간 태블릿. 오래전에 고장났다고 아버지에게 말한 물건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태블릿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블릿 화면만 밝았습니다. 그 빛이 도연의 눈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품은 결심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마당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계집도 덮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집이 늘 그랬듯이. 그러나 계집 안에 누군가 새겨놓은 그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웃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웃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웃는 사람. 정복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촬영 차량이 마을 어귀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작은 봉고차 한 대, 카메라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 하나. 마을 방송국이라고 해봐야 케이블 채널이었지만 이 마을에선 그것만으로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갈 때 어르신 몇 분이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복순 권사댁으로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차보다 빠릅니다. 서유는 새벽부터 집을 닦았습니다. 정복순이 전날 밤 말했습니다. 내일 방송국 온다. 집 반짝반짝하게 해놔. 그리고 너도 단정하게 입어. 촌스럽게 나오면 창피하니까. 정복순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전날 밤 정복순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흥분돼 있었습니다. 뺨이 살짝 상기된 것도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게 불길했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기분 좋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닦고 부엌 타일을 닦고 장독대 주변 낙엽을 쓸었습니다. 손가락 동상 자국이 빨갛게 올라온 손등으로 장갑을 끼면 일이 느려진다고 해서 맨손이었습니다. 서유는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는가 하는 생각. 더 이상 앞날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루치씩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서윤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촬영팀이 도착했을 때 정복수는 한복을 차려입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볼에 연한 분을 바른 것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서윤에게는 낯설고도 서늘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젯밤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PD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조감독과 작가, 카메라맨까지 4명이 내렸습니다. 정복수는 활짝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이구,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PD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예쁘네요. 전통 한옥 느낌 그대로예요. PD가 말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살던 집이에요. 벌써 50년이 넘었죠.
정복순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대화를 들으며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추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때 몸은 그것을 진동으로 표현합니다. 촬영은 거실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정복순이 소파에 앉고 PD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복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속도까지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차 쟁반을 들고 거실 문을 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요즘도 매주 화요일마다 독거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가져다 드려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나이에 몸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정복순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PD가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족분들은요? 며느리분도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PD가 말했습니다. 정복순은 서윤 쪽을 바라봤습니다.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쟁반을 내려놓고 정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서윤을 향했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웃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그것도 이 집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도와주고 제가 복이 많죠. 정복순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서윤의 얼굴을 잡는 동안 서윤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타들어갔습니다. 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닌 그냥 천천히 재가 되어가는 느낌. 이 사람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아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촬영 중간에 작가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 작가였습니다. 나이는 30쯤 됐을까요? 안경 너머로 꼼꼼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메모지를 들고 서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도 인터뷰 조금 해드릴게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작가가 말했습니다. 3년 됐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힘드신 점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작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잠깐 작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진심을 꺼내면 나중에 더 크게 다칩니다. 그것도 이 집에서 배웠는지 아니면 살면서 배운 건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힘든 건 없어요. 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작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서윤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이었습니다. 동상 자국. 빨갛게 부어오르고 군데군데 껍질이 일어난 손등. 작가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작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좀 덤벙대서요. 일하다 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작가는 잠시 서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를 더 묻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서윤은 그 글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메모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혹은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마당 끝 담벼락에 기대어 촬영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안이 낯선 분위기였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은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카메라 본체가 아니라 카메라맨이 차에서 내려놓은 여분의 장비들을 향했습니다. 작은 마이크, 삼각대, 그리고 무선 수신기처럼 생긴 작은 검은 상자. 도연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눈이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눈에 담기기엔 너무 진지한 생각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장비를 챙기는 동안 PD가 정복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방송 나오면 꼭 알려드릴게요. PD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젊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차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까지 정복순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정복순은 손을 내렸습니다. 웃음도 내렸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을 정면에서 봤습니다. 웃음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그 얼굴이 돌아서며 서윤을 향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정복순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작가한테 네가 무슨 말 했어?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별말 안 했어요.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거 확실해?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복순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서윤과의 거리가 한 뼘 남짓이 됐습니다. 그 가까움이 따뜻함이 아닌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너 친정까지 조용히 안 놔둔다. 알아들어?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무언가 올라오려 했는데 그것이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도 꺼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서윤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가 복종인지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인지는 서윤 자신만이 압니다. 그날 밤 민철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방송 잘 됐어? 민철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기분 좋아? 민철이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민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 집에서 두 사람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된 걸까?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으려 할수록 판단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오늘도 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 집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서윤은 이불을 챙겼습니다. 무겁게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체념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계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서윤이 멈췄습니다. 안쪽이 달랐습니다. 낮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집 암벽 한쪽에 작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 같은 것으로 박아 놓은 게 아니라 끈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폰 화면에 불빛을 켜비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얼굴, 눈이 선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거실 장위에 놓인 사진과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오래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였습니다. 서윤이 이 집에 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분. 서윤은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걸 여기 가져다 놓은 사람이 누굴까? 정복수는 절대 아닙니다. 민철이 이런 감성적인 행동을 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윤은 사진 뒤를 확인했습니다. 액자 뒷면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색이었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펼쳤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인데 힘이 없어서인지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복순이를 절대 믿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글씨 아래에 날짜처럼 보이는 숫자가 있었지만 너무 흐릿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종이를 손에 쥔 채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메모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아버지가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시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써놓은 것인지. 이 계집에는 이미 한 번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씨처럼 이 집엔 서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정복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연이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미안하면서도 단단한 눈빛. 서윤은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밥 먹고 가야지.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서윤의 손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눈이 갔습니다. 동상 자국이 난 손. 어제 작가 아줌마도 봤던 그 손. 도연은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계집에 사진을 가져다 놓은 것을 새엄마가 봤을까? 봤다면 어떤 표정이었을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책가방 안에 교과서 틈에 끼워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납작하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태블릿으로 찍어서 출력한 사진. 계집을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이 태블릿으로 몰래 찍어둔 것. 아직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도연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날 밤 서윤은 계집 안에서 그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불빛이 없어서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복순이를 절대 믿지 마라. 이 글씨를 쓴 사람이 시아버지라면 그는 아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평생을 함께 살았을 텐데, 아이를 낳고 집을 지키며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 글씨를 남겼다는 것은 믿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서윤이 모르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착한 할머니의 집, 오늘 방송에 담긴 그 집, 그 집의 마당 구석 계집 안에서 며느리는 죽은 시아버지의 메모를 쥐고 밤을 보냅니다. 웃음과 공포가 한 지붕 아래 사는 집, 카메라는 그 중 하나만 담았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계집 바닥이 차갑다는 것, 이불 한 장으로는 새벽 추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밤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쇳길이 부딪히는 듯한 아주 낮고 간헐적인 소리. 서윤은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밤, 바람이 없는 날에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도 서윤은 계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불을 둘러쓰고 몸을 웅크린 채로. 소리는 발치 쪽에서 났습니다. 정확히는 바닥 아래에서. 서윤은 폰 불빛을 켜 바닥을 비췄습니다. 오래된 나무 판자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보다가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판자 사이에 끼인 고리, 작은 쇠고리였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을 걸어 당겼습니다. 판자 한 장이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좁은 철문. 바닥에 누운 채로 겨우 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생각과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왔습니다. 어떤 문이든 열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철문 안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 아래를 파낸 것 같았습니다.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였습니다. 서윤은 폰 불빛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천으로 쌓인 뭉치. 서윤은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 같은 천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여성 옷가지였습니다. 꽃무늬 면 블라우스 하나.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목걸이 하나가 감겨 있었습니다. 가는 줄에 달린 작은 나뭇잎 모양 펜던트. 녹이 슬어 원래 색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왜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이것을 여기 숨겨놓았을까요? 며칠 전부터 서윤의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작은 가게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심부름을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것인데 술에 취한 마을 노인이 가게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들은 다 오래 못 버텼어. 하나도 빠짐없이. 이상한 집이야, 이상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당황한 듯 노인을 달랬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함부로 하긴,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그 전전 며느리도, 그 전 며느리도 다 그 집에서 나오지를 못했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뒤늦게 서윤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그냥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 오래 못 버텼어. 나오지를 못했어. 그 말이 단순한 흘림말이 아니라는 것을 서윤은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전 며느리, 그리고 전 며느리. 민철의 첫 번째 아내는 도연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며느리가 있었다는 걸까요? 서윤은 민철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철이 재혼이라는 것만 알고 결혼했지 그 이전의 이야기를 깊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경솔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윤은 그날 저녁 민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계집 바닥 아래에 철문이 있던데 거기서 여자 옷이 나왔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민철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건드려? 민철이 말했습니다. 건드린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게 누구 건지. 서윤이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민철이 말했습니다. 민철 씨, 마을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 며느리들이 오래 못 버텼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민철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났습니다. 서윤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엄마 자극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민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 얘기를 한 게 아니. 서윤이 말했습니다. 됐어. 그 옷이든 뭐든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민철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윤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밥그릇이 앞에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철이 화를 낸 것이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민철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두려워서 화를 낸 것 같다는 느낌. 두려움과 분노는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특히 그 두 가지를 섞었을 때, 그날 밤 도연은 방에서 태블릿을 켜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요즘 밤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태블릿을 문틈새에 기대어 놓고 녹화를 누릅니다. 각도는 마당이 보이도록. 처음엔 서윤을 걱정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자신이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 판단은 9살이 하기엔 너무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집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이미 충분히 늦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간밤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면이 어둡지만 마당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복순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마당에 나와 계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집 쪽을 향해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소리를 키웠습니다. 잡음 속에서 단어들이 조각조각 들렸습니다.
너도 결국 도망가겠지. 다 똑같아. 어디를 가려고. 어디를. 정복순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복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정복순은 한참을 계집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영상을 돌려보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정복순 뒤쪽, 장독대역.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형체가 있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그림자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복순이 돌아서는 순간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부분을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나빠서 생긴 잡음인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저장해뒀습니다. 서윤은 이틀 연속 계집에서 밤을 보내면서 정복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 그런데 요즘은 그 생각이 흔들립니다. 나쁜 사람과 병든 사람은 다릅니다. 나쁜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복순이 새벽에 나와서 중얼거린다는 걸 알지 못한 서윤도 이 사람 안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광기라는 것은 꼭 소리를 지르는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규칙처럼 반복되는 행동으로 옵니다. 정복순의 서윤을 향한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같지 않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윤을 더 무섭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든 이렇게 한다는 느낌.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 부녀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몇몇 이웃 여성들이 마당 앞을 지나가다가 정복순과 마주쳐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복순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며. 서윤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차를 놓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복순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서윤아, 거기서.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멈췄습니다. 마루 앞 마당에 이웃 여성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정복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요즘 제 말을 통 안 들어요. 집안 물건 이것저것 건드려서는 엉망을 만들고 우리 신랑 유품도 함부로 만지고.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이웃 여성 한 명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도 며느리가 나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면 뭐예요? 이 집에 얼마나 됐다고 남의 집 비밀을 캐고 다녀. 정복순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복순이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거기 무릎 꿇어.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웃 여성들도 굳었습니다. 서윤은 정복순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받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받는 것이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들이 서윤의 온몸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흙이 차가웠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희 그만 가볼게요, 어머니. 모임 시간이 됐어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이 서둘러 따라 일어났습니다. 눈을 피하며 정복수는 그들이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정복순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윤은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흙에 닿은 채로 몇 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서윤의 머릿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도연을 위해서라도. 그 생각이 처음 든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버틸 것인가? 서윤은 오랫동안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도연을 두고 가야 합니다. 버티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어느 쪽도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태블릿 영상을 또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계집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이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 도연은 소리를 최대로 키웠습니다. 소리는 계집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서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서윤이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장독대 옆 그림자 장면을 꺼냈습니다. 두 개의 장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연결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태블릿을 이불 속에 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자란 아이는 이 집이 이상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다는 것과 무섭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도연이 느끼는 것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서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9살짜리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이 찾아낸 여자 옷가지와 녹슨 목걸이는 다시 천에 싸서 철문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누군가의.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떠난 걸까요? 아니면 노인의 말처럼 나오지 못한 걸까요? 이 집의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이라 잎이 다 졌지만 가지가 구불구불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자신이 본 것들을 가지에 새깁니다. 곱게 자라지 못한 것들의 역사가 구불구불한 가지에 담깁니다. 그 나무 아래 계집이 있고 그 계집 바닥 아래 철문이 있고 그 안에 누군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서윤은 그 흔적의 끝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이 집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진실은 늘 가장 불편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준비된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틈새에서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이 아닌 아이의 손에서 터져 나옵니다. 효부상 최종 심사 생방송이 잡힌 건 방송국 촬영이 있고 나서 열흘 후였습니다. 낮 2시 지역 케이블 채널. 시청자는 많지 않아도 마을에서는 다 봅니다. 마을 경로당에 TV가 켜졌고 이장댁에서도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정복순의 이웃들은 저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맞췄습니다. 그 집 권사님이 나온다고, 착한 분이 상 받는 건 좋은 일이라고. 아무도 오늘 이 방송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습니다. 서윤도 몰랐습니다. 생방송 당일 아침 정복수는 서윤에게 한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서윤은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요즘은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자신인지 아니면 이 집이 만들어낸 다른 누군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으라는 옷을 입고 가라는 곳에 가고 웃으라고 하면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의 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눈물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읍내 작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복수는 분을 고쳐 바르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조명이 밝은 곳이라 얼굴이 잘 보인다며 서윤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혼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PD가 다가와 출연자들에게 진행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며느리분이 짧게 한 말씀. 그리고 마을 주민 추천사 영상 나가고 최종 발표합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정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긴장을 좀 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복순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PD는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손이 어깨에서 떨어지자마자 서윤의 등이 굳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와 뒤에서 그 간극을 이제는 숨이 막힐 만큼 선명하게 압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정복순이 잡혔습니다. 앵커가 소개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마을을 지키며 이웃을 돌봐온 어르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매주 반찬을 나르고 교회 봉사를 빠진 적 없는 분.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마을 주민 몇 명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복수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찍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눈물을 옆에서 봤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저 눈물이 세상에 유통되는 순간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앵커가 정복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분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정복순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죠, 뭐. 친딸이나 다름없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다 고맙고 미안하죠. 정복순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앵커가 서윤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떠세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지 그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또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입술이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끊겼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술 담당이 당황해서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앵커가 웃음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복구될 예정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질이 거칩니다. 각도가 낮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들고 찍은 것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장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보였습니다. 마당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집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사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의 손이 보였습니다. 동상 자국이 있는 손,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스튜디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정복순이 차단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방청석 어디선가 작은 탄식 소리가 났습니다. 또 다음 장면, 거실이었습니다. 서윤이 민철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도연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이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울면서 먹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서윤은 그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이 계집 안에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남들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단단하게 틀어막고 있던 것이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없었다면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실감 나게 왔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실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화면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복수는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서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이라고 부르기도 두려움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무너지기 직전의 표정.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스튜디오 한편에 마련된 모니터가 켜지며 영상 통화 화면이 잡혔습니다. 화면 속에 도연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똑바로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저기, 이분은 누구신가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연이에요. 할머니 손자예요. 이 영상은 제가 찍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엄마는 사람이에요. 걔가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계집에서 자게 해요. 매일. 저 그거 봤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엄마한테 밥도 제대로 안 줘요. 손이 동상 걸렸는데 병원도 못 가요. 아빠한테 말해도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나오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카메라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그 화면을 보면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혼자 했구나. 3년 동안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9살이 해냈구나. 눈물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앵커는 할 말을 잃은 채 프롬프터를 봤습니다. 프롬프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위한 대본은 없었습니다. 민철은 스튜디오 뒤쪽 보호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아들을 봤습니다. 화면 속 아내를 봤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모든 장면이 이제 수백 명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에서 무언가 힘이 빠졌습니다. 버티고 있던 것이 풀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복순이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쓰러진 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스태프 2명이 달려왔습니다. 정복순은 손을 저으며 일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고 그냥 텅 빈 것 같은 목소리.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요.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말이 이어졌습니다. 시집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도 그 계집에서 그때 그 계집이 그거야. 그 집에서 내가 겨울을 났어. 혼자.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나도 모르게 내가 또 정복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들렸습니다. 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도 용서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도. 서유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작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은 항상 컸습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존재감도.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그냥 늙은 여자였습니다. 오래된 고통을 품은 채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 그 사실이 서윤을 용서하게 만드는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용서라는 것은 이해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괴물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무죄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스태프가 정복순을 부축했습니다. 방송은 중단됐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앵커는 카메라를 등지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윤은 그를 봤습니다. 그도 서윤을 봤습니다. 먼저 눈을 피한 것은 민철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사과인지 수치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고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도연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은 아직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 서윤이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연아?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했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스튜디오 안에서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복순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서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민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이 이 이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지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날은 달라진 날이었습니다. 계집은 여전히 마당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암벽에 새겨진 글씨, 여기서 나가는 지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제 서윤은 그 글씨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압니다. 그 계집을 거쳐간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서 겨울을 난 정복순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 집안의 상처가 대물림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아무도 멈추지 않아서, 그래서 9살이 멈춰 세웠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한 것을 카메라 하나와 태블릿 하나로.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는 서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어. 정말 몰랐어, 우리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괜찮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윤이 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몇 가지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철은 아무 말 없이 그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막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전과는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수는 읍내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뒤 한 달 만에 요양시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정복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복순이 짐을 쌀 때 서윤은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정복순이 홀로 옷가지를 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복순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서윤아.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정복순이 말했습니다. 그 세 글자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아니, 어쩌면 정복순 자신의 일생만큼 서윤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의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네.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도 용서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것, 그것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듯이, 아니면 그 이상을 바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민철은 그 무렵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정신건강복지센터였습니다. 혼자 예약하고 혼자 갔습니다. 서윤에게 말한 건 다녀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 상담 받기로 했어. 오늘 처음 갔다 왔어. 민철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국을 끓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아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민철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밀어내는 것도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겠다는 마음. 그것도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아직 다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연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색연필로 뭔가를 그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게 뭐냐고 물었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계집이 없는 우리 집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이 나중에 상담 일지에 남았습니다. 도연이 세 번째 상담에서 처음으로 웃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엄마를 지켜서 다행이에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잘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도연은 그 말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봄이 왔습니다. 마당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작고 연한 초록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다가 마당 구석을 봤습니다. 계집이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거기 있었고 봄이 와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가 장갑을 끼웠습니다. 작업용 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민철이 마루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 민철이 말했습니다. 부수려고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민철이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같이 하자. 민철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계집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 먼저 손을 댔습니다. 지붕 판자를 잡아당겼습니다. 낡은 못이 삐걱이며 빠졌습니다.
민철이 옆판을 밀었습니다. 계집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썩은 나무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몇 번의 힘으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도연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판자 조각을 하나씩 집어 한쪽으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말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봄 햇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집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바닥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계집이 있던 자리, 흙이 눌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를 발로 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무언가에 발이 걸렸습니다. 바닥 아래 판자, 철문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서유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철문을 열었습니다. 천으로 쌓인 여자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못 봤던 것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상자였습니다. 금속 재질의 상자,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테이프가 꽂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기계가 살아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났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한테서 날 살려주세요, 제발. 서유는 그 목소리를 듣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복순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학대받던 시절, 이 계집 안에서 혼자 울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이 수십 년을 버텨 이 테이프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몰랐어. 진짜 몰랐어. 민철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서윤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슬픔과 혼란이 섞인 얼굴. 할머니도 울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의 어깨를 당겨 안았습니다. 도연이 서윤에게 기댔습니다. 녹음기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마당 감나무 가지에 새순이 흔들렸습니다. 정복순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서유는 그 질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이해와 다릅니다. 이해는 고통의 출처를 아는 것이고 용서는 그 고통이 나에게 한 일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서유는 아직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자신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 도연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해야 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재료를 고르며 처음으로 뭘 넣을지 스스로 골랐습니다. 감자, 두부, 그리고 애호박. 좋아하는 것들로 도연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 식탁에 놓았습니다. 민철이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3개. 도연이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일정한 소리. 집안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켰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을 퍼서 올렸습니다. 3그릇.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처음이었습니다. 이 식탁에 셋이 함께 앉는 것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직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보다 앞서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 정확히 이름 붙이기 어렵지만 따뜻하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더 오랜만에 그 웃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서윤 자신이 가장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것이었구나. 웃음이라는 게. 마당 계집이 있던 자리에 이제 흙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봄이 오면 거기에 뭔가를 심으려 합니다. 꽃이어도 좋고 나물이어도 좋습니다. 그 자리가 다른 것이 자라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서윤이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집이 사라졌으니 그 벽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결국 알지 못했습니다. 정복순인지 아니면 그 이전 누군가인지.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글씨가 원했던 일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갔습니다. 단순히 그 공간에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에서 서윤이 나갔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 그 집에 있지만 더 이상 그 계집의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탈출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도 자국이 남습니다.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국이 있다고 해서 계속 아픈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 자국을 손으로 짚었을 때 이걸 겪었구나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아직 서윤에게 오지 않았지만 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당 감나무 새순처럼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려운 속도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